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 인바이브를 통해서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네, 제가 십자가 전문이에요. 십자가 굉장히 잘 그립니다. 네. 목사님, 오늘 로마네스크인데 그러면은 로마 예술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마 미술. 로마 미술인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네스크라는 말은 네. 로마와 같은 로마 시계 그런 뜻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로마 자체는 아니고요. 네. 로마와 비슷한 그런 그 서구 유럽의 미술을 말합니다. 그 1050년에서 1200년경에 그 알프스 이북의 서유럽에서 나타난 옛 로마 제국과도 같은 두꺼운 벽과 반원 아치 그리고 기둥들을 많이 사용하는 로마와 비슷한 그런 양식, 그걸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건축에 대해서 좀 약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주, 기둥이 있고요. 그 위에 상인방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에서도 어떤 집에 그 문을 만들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건축 구조가 나타난 것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만 그 에집트에서 이런 건축 양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상인방을 얹는 형식이죠. 그런데 상인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기둥들이 많이 세워지는. 네. 그래서 에집트에서 시작되어진 이 구조가 이제 그리스 건축 양식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건축 양식은 철저하게 기둥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둥 위에 기둥 중심. 위에 이렇게 상인방이 얹혀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인방이 이거 하나로 된 기따란 이렇게 기따란 대리석은 없죠. 네. 그래서 이 기둥 위에 계속해서 돌을 연결하다 보니까 기둥이 이렇게 여러 개가 놓인 거죠. 여기도 기둥이 여러 개가 놓이면서 그 위에 이렇게 상인방이 얹혀지는 그런 구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 건축 양식은 기둥이다. 그래서 그거를 오더 양식이라고 합니다. 오더 양식이요. 오더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명령 그런 뜻으로 쓰는데 네. 바로 이 기둥 양식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둥 양식이 발달하려면은 결국 단순하기 때문에 요 기둥 끝이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그래서 요 기둥 끝에 있는 요 주두, 그러니까 기둥 주자, 머리 두자를 써서 요 기둥의 머리 부분에 여기 이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그렇게 장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마치도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소현자매처럼 저렇게 매번 화려한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넥타이를 바꿔 매는 정도처럼 네. 결국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스 건축은. 네.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상인방을 얹는 구조인데 그런데 상인방이 길어졌기 때문에 기둥이 많아진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기둥 끝에 이 주두에 어떤 장식이 오느냐, 이 주두 장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또는 이 옆에 이 부분에 이제 어떤 조각상들을 붙여 놓느냐. 여기다가 부조를 새기기도 하고 여기에 어떤 조각을 여기다가 새겨 넣느냐. 네. 결국 그게 그리스 건축의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요것은 에집트에서 시작된 그래서 그리스 건축 양식에서 확정되어진 그 그리스의 그 기둥 양식, 그리스 건축의 오더 스타일. 그걸 한 마리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 옆에 보이시는 건 뭐죠? 느낌이 꼭 저희 할머니가 쓰던 틀니 모양 같은데. 그쵸? 틀니 위에서 찍으면 저런 모양 나와요. 기둥이 있고요.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그 상인방을 얹는 형식이 아니라
돌을 계속 이렇게 연결한 아치죠. 아치. 예. 이것은 이탈리아 반도의 중북부 지역에 있는 에트루리아 문명에서 나온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좀 더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민족은 바로 노마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마 건축 그러면 바로 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양식은 기둥 오더, 그리스 건축은 기둥 양식, 그리고 노마 양식은 이렇게 아치. 노마 건축은 아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둥과 아치, 즉 오더와 아치가 그 서구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이고 가장 원칙입니다. 네. 이게 기둥이 있고 요 기둥의 주두들을 결국은 요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예, 그거 외에는 뭐 여기에다 어떤 변형을 갈 수가 없어요. 마치도 우리 남성분들이 그 옷을 다 갈아입는 게 아니라 그냥 넥타이만. 그때 넥타이만 어떻게 하냐처럼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더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기둥의 머리 부분, 주두 부분을 이건 뭡니까? 도리아식, 이건 이오니아식, 이거는 코린트식.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네. 고린도와 같은 말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조각을 새겨 넣느냐인데 지금은 여기 아무런 조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을 그 터키 군대가 와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곳을 화약고로 무기고로 사용을 하면서 한번 여기서 화약이 폭발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여기 조각이 남아 있던 거를 다 떼어갔네. 그 영국의 엘진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걸 다 띄어가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지금 그것이 보존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그 파르테논 생전이 세워질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곳에다가 이런 조각들을 새겨 넣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아, 진짜로? 예, 모든 조각 작품에 이렇게 채색을 해서 와. 예, 그렇게 울긋불긋한 그렇게 아주 화려한 색채로 신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화려한 색채의 조각들이 여기를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것이 바로 아름다웠겠네요. 네,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색깔도 바래지고 또 그리스는 오랫동안 터키의 식민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무기고로 사용을 할 때 화약이 폭발해서 이것이 파손되어지고 또 영국의 관리가 와서 또 이것들을 다 띄어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왜 뛰어갔어? 그리고 이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이 부분에 있는 조각을 다 떼어간 게 너무 속상하니까 그리스인들이 요 조각이 있던 자리에다가 요렇게 하나 여기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채워져 있었던 거죠. 네. 로마인들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인 이 아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기둥 위에다가 상인방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공학적으로 이 위에다가 더 많은 무게를 계속해서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 상인방의 무게를 오로지 기둥이 지탱을 합니다만 이 아치는 실제로 이 돌과 돌이 아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결합이 되면서 자신들의 무게를 자신들이 지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훨씬 더 높이 층을 쌓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그 아치는 맨 처음에 나타난 것은 이런 그 개선문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아닌가요? 그것? 이것은 수도교입니다.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수도교인데요.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먼 곳에서부터 그 물을 끌어와 가지고 도시에 공급하는 이런 것을 수돗물을 공급하는 다리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치면 팔당댐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깨끗한 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수를 계속해서 이 안에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위에? 네네네. 와. 이 속에. 그러니까요.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다리. 대단하네요. 우와, 그렇게 신기하다. 해서, 네. 아치 양식으로 한 로마 건축의 절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콜로세움? 그렇죠. 오. 네. 콜로세움 정도는 네. 오가 나오면 그래서 좀 보세요. 그렇죠? 이 거대한 건축물이 아치 형태로 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누르는 하중에 대해서 더 단단하게 받칠 수 있어서 그 위에 또 올렸는데 네. 또 그 위에다가 또다시 아치로 네.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좀 자세히 보시면은 각 층마다 기둥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기둥은 그 실제적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이보다는 조각. 장식적인 네. 의미가 큰데요. 근데 각각의 기둥에 그 그리스 양식의 제일 아래층에 보면은 도리아 양식이고요. 두 번째 층에 보면은 이오니아 양식이고 그 세 번째 층에 보면은 코린트 양식으로 그렇게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인 로마 문명이 그리스 문명의 각 단계마다 있었던 그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를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축물에다가 종합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지어지는 유럽의 대부분의 건축물에 보면은 그 한 건물 안에 이렇게 다양한 그리스 건축의 주두 양식들이 이렇게 장식적으로 그렇게 여기 첨가가 되고 부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인들이 이룩한 이 아치 양식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리스인들이 이룩한 이 기둥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다 그 그리스 민주주의 시대,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런 기둥 양식이 나왔고요. 로마도 로마 공화정 시대 때 이런 아치 양식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를 제외한 그 고대 근동의 전제 군주 국가들은 어떤 그 건축 재료라든지 특히 그 건축에 동원되어지는 노동력, 그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인력으로 쌓아 올려서 웅장한, 그래서 오로지 그 건축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압감이 들게,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전제 군주의 그 황제의 권력에 위압감을 느끼는 거기에만 모든 포인트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의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던 그 페리클레스 시대, 그리고 또 로마는 로마 황제 제정이 시작되기 전에 로마의 민주주의, 오늘날 그 미국의 삼권 분립이라든지 오늘날 대부분의 근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지금의 그 민주주의의 모습과 거의 골격이 유사한 로마 공화정 시대 때에 그런 그 사람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인간에 대한 배려와 또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는 그 두 가지 양식이 바로 오더와 아치, 이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 양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 기독교가 서유럽 지역에 선교가 되면서 교회 건축에서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고 활용해서 이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와도 같은 로마 스타일의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배울.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로마 양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양식과 유사한 업그레이드네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서 이 그리스와 로마의 양식을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로마네스크 시대, 로마네스크 양식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직접적으로는 로마의 아치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 벽입니다. 네. 그 벽 위에 천장을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오토 왕조 때만 하더라도 벽면은 돌로 되어 있지만 천장은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목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지어졌던 초기 바실리카도 벽면은 돌로 되어 있지만 천장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천장을 돌로 덮는 문제는 이 건축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무너질까 봐요. 그렇죠. 네. 그거는 보통의 그 건축 공학적인 노력과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수학적인 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알프스 이북에 있는 서유럽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은 바로 노마인들이 발전시킨 이 아치와도 같이 벽돌과 벽돌, 돌과 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돌을 이렇게 아치와도 같은 원통형으로 궁융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궁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활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노마네스크의 초기 양식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거대한 돌덩어리들을 몇 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거대한 돌덩어리가 천장에 있다 보면은 벽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단단해져야 돼요. 단단하고 두꺼워야죠. 네. 벽이 단단하고 두꺼우면 어떻게 되죠? 창문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 천장에 이 무게를 하중을 지탱해야 되니까 그 창문이 얇아지면 그만큼 벽면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그림을 어디에 그렸을까요? 벽면에 그 그리죠. 넓은 벽에 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인 비용과 사람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더 발달한 것이 이 천장을 돌로 이렇게 궁융으로 아치 형태로 덮는 것에서 이제 이것을 교차시켜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차 궁융으로 하면서 이 전기 노마네스크에서 후기 노마네스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대, 고딕 시대에 가서는 이 천장의 무게를 더 경감시키죠. 천장의 무게가 경감됐다고 하는 건 여기서도 보면은 벽면이 더 얇아졌지 않습니까? 네. 고딕 시대에 가서는 천장의 무게가 더 경감됐기 때문에 벽은 더 얇아지고 그 대신에 창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창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을 하면은 그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면서 교회 전체가 밝아지는. 완전히 밝은 화려한 아름다운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의 영롱한 빛으로 비추게 됩니다. 네. 그러나 초기 노마네스크에 보면은 벽면이 두꺼웠기 때문에 창문은 작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그 교차 궁융을 이렇게 지금 도식화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 돌을 이렇게 아치 형태로 쌓아 올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교차 궁융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하나를 떼어놓은 거 본 거고요. 네.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개를 연결한 이런 구조. 그런데 노마네스크 양식은 반드시 이런 창문이라든지 또는 이런 아케이드의 구조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네. 반면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고딕 양식의 이런 창문이라든지 아케이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일자.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뾰족하게. 그래서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첨형 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형 아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들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원형으로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이 그 유럽의 오래된 교회 건축들을 보실 때 저것이 노마네스크인지 고딕인지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창문. 있습니다. 창문을 보시고 창문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노마네스크예요.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뾰족하게 첨형 아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딕입니다. 물론 목사님, 그리고 저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네네. 교회 건축이 이렇게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믿음 생활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 같이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노마네스크 교회 건축은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고요. 창문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은은한 빛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굉장히 차단되어 있는 그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도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마네스크 교회 건축이 시작된 그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은 굉장히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도성에 구별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노마네스크 양식을 구성하는 기본이었던 그 노마 양식의 반원 아치와 또 기둥들과 두꺼운 벽 그리고 작은 창문 그리고 천장을 돌로 덮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이 노마네스크 양식은 그 유럽 전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11세기 중반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온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지순례를 했거든요. 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저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성지순례를 통해서 사실은 본인들의 신앙의 경건과 회개를 위해서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 문화 복합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사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살던 이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온 유럽을 이동하다 보니까 그 같은 하나의 문화, 동일한 문화 코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노마네스크 양식을 유발한 첫 번째 요소는 성지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요소는 또 이 노마네스크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 비잔틴 제국의 문화거든요. 네. 바로 이 노마네스크 양식이 출현한 시대가 그 유럽 교회가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보냈던 십자군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그 서유럽에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살던 유럽 각국의 민족 또 유럽 각국 교회들이 저 동방의 팔레스티나 지역을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그 이슬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라비아의 발달된 문명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엔 굉장히 배격하고 비판적인 입장에 있다가도 그런 모든 것들이 서유럽인들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합니다. 마치도 1492년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군이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 전쟁, 좀, 네, 또 예, 부정적인 그런 전쟁, 폭력 뭐 이런 면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유럽의 문명과 문화를 새롭게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유럽 교회인들이 성지를 방문을 합니다. 성지를 방문해 보니까 이곳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이곳은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른 갈릴리 호수고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그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중세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그 영적인 것에 치중했던 그런 그 생각에서부터 깨어나는 그런 또 계기를 이루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성지에 가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곳곳의 현장 장소를 방문하면서 그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그 역사적 예수라고 할까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실제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물론 그거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성 프란체스코와 같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던 그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자라고 하는 그런 그 탁발 수도의 수도원 운동이 더 발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십자군 운동이 낳은 긍정적인 영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노마네스크 교회 건축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